만성적인 반복되는 어지럼증 치료의 핵심은 병원 약이 아닙니다. 3분의 1의 시간을 투자하는 게 바로 잠인데요. 잠이 우리 뇌 건강에, 신경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양재역 인근 삼성 스마트 신경과 원장으로 일하면서 주로 어지럼증, 두통, 말초신경병, 이명, 신경통증 이런 것과 관련된 질환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어지럼증 치료에 관심이 많아서 신경과 전문의 박재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어지럼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 치료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고, 최근에는 어지럼 극복 혁명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또 사람들의 어지럼증을 이겨내고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환자 진료하며 느끼시는 것이 있나요? 그 어지럼증 분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면, 어지럼증이라는 증상이 많은 분들에게는 큰 불안의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실제로 그 어지럼이 심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어지러우면 이게 뇌 질환으로 인해서 어지러울 수 있다 보니까 이게 혹시 위험한 병은 아닌가, 여기저기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이 어지럼증의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또 원인을 못 찾아서 위험한 병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닌지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간단한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긴 하지만, 또 제가 보는 많은 분들은 이제 여러 번의 치료에도 잘 낫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그 어지럼으로 혹은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병원에 가도 안 되겠지 해가지고 그 고통을 참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만 잘 알면 이제 본인의 어지럼을 스스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병원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 당연히 많지만, 또 본인의 노력이 선행되거나 아니면 본인의 노력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17년 동안 신경과 의사로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니, 특히 개인 의원을 운영하면서 좀 더 가까이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니 이런 것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지럼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사실 어지럼증이란 말 자체가 너무너무 모호합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뱃속에 장기가 많으니까 원인이 정말 많잖아요. 그것처럼 어지럼증의 원인이 정말 많은데, 제가 진료실에서 그리고 주위 환자분들이 겪는 제일 흔한 원인 5가지를 꼽아 볼게요. 첫 번째로 제일 흔한 것은 이석증입니다. 귓속에 이제 정상적으로 물만 있어야 될 방골이관에 그 옆 공간에 있는 이석이라는 돌 부스러기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병이고요. 두 번째로는 만성 후유 어지럼, 혹은 공식적으로는 지속 지각 체위 어지럼이라고 하는 상태인데요. 이것은 한번 심한 어지럼증, 대표적으로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 좀 심리적인 문제 등을 겪고 난 다음에 이 평형감각과 관련된 뇌 기능이 너무 과민해져서 뭔가 조금만 자극이 들어와도 어지럼증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뇌혈관 질환이죠. 이제 점점 수명이 늘어나면서 뇌혈관 질환의 빈도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0대 넘어가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뇌혈관이 좁아져서 뇌로 피가 잘 못 갈 때 우리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걸을 때 어지럼을 느끼기도 하고요, 가만히 있을 때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편두통성 어지럼이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편두통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한쪽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뇌가 예민해지고 과민해져서 여러 가지 증상, 대표적으로 3가지 증상,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구토, 위장장애, 이런 3가지 증상을 겪는 상태가 이제 편두통이라고 하는 상태인데요.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상당히 많이 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기립성 어지럼증입니다. 기립성 어지럼증은 10대, 20대 젊은 분들에게도 흔하지만 60대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정말 흔합니다. 특히 고혈압 약이나 이제 소변을 잘 보게 도와주는 전립선 비대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일어나 있을 때, 혹은 일어나는 순간, 또 일어나는 순간이 아니어도 한참 걷다 보면 쓰러질 것 같은 띵하고 멍한 어지럼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원인이 대부분의 이제 어지럼증의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조사한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전체 어지럼증의 한 30-40%가 이석증을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대략 10%에서 20% 이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흔한 것은 이석증이 맞고요. 그 외 나머지들은 조금 한 10% 정도 전후가 됩니다. 어지럼증 위험 신호가 있을까요?
그 응급실로 가봐야 할 어지럼증, 저희는 어지럼 위험 신호라고 신경과 의사들 흔히 얘기합니다.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대표적으로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얼굴 표정이 비대칭이 되거나 감각이 이상하거나 말 발음이 어둔하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등의 뇌 손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때 빨리 응급실 가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심한 두통이 같이 생겼을 때 뇌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응급실 가봐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눈동자가 막 좌우로 위아래로 떨리는 경우에도 작은 뇌경색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가봐야 되고, 한쪽 귀 청력이 떨어질 때도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위험하지 않은 어지럼증은 2일 이내에 다 좋아지진 않더라도 조금씩 좋아지는데 2일 이상 동일한 어지럼증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어지럼증이 더 심해진다. 이것 역시 위험한 어지럼증 가능성이 있어서 바로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6번째로 한 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어지럼증이 자꾸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지럼이 한 1, 2분, 2, 3분 내에 좋아지는데 그보다는 길고, 또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 병은 좀 더 길게 몇 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짧게 5분에서 20분 사이 어지럼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뇌혈관의 좁아짐입니다. 머리 뒤쪽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일시적으로 안 가는 경우에는 어지럼이 한 5분, 10분 정도 잠깐 있다가 또 좋아지고, 또 어지럼이 또 잠깐 있다가 좋아지고, 이게 반복을 하다가 완전히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분에서 20분 사이 어지럼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뇌혈관 사진을 꼭 찍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그리고 심장병 같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는 위험한 어지럼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의 가능성을 고려해서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지럼증을 그냥 방치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나요? 대부분의 어지럼증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흔한 편두통성 어지럼이라든지 혹은 이석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험하지 않고 단지 힘들 뿐이죠. 그리고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가벼운 약을 먹으면서 지내보셔도 무방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상황에서 생기는 어지럼증, 즉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혹은 가끔 뇌염, 이런 걸로 인한 어지럼증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어지럼증 단독으로 처음에 약간 어지럼증이 있다가 뇌경색으로 진행한다, 즉 팔다리 힘이 빠진다, 그 상태에서 더 진행해서 완전히 반신마비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 뇌경색으로 실려오시는 분들의 얘기를 해보면 처음에 가벼운 어지럼증을 느끼다가 괜찮겠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말이 좀 어둔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 팔다리 힘을 빠져서 걸어가는데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고, 또 감각이 이상해지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꼼짝도 못할 정도로 쓰러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이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건 뭐예요? 라고 하면 특히 갑자기 생기는 어지럼증은 뇌경색, 뇌출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뇌경색, 뇌출혈이 있을 때 생각하는 그런 후유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위험 신호가 있는지 정도는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갑자기 어지럽다. 제일 위험한 거는 넘어져서 다치는 거죠. 제가 본 많은 분들도 이제 응급실에 실려올 때 어지러움 자체보다는 어지러운 상태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혹은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얼굴에 피가 나서 오시는 경우가 꽤나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지럽다면 첫 번째,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 있을 때 어지럽다면 기댈 수 있는 곳을 빨리 찾고 빨리 앉아야 되고요. 앉아 있을 때 어지럽다면 넘어지지 않게 붙잡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섣불리 눕지 않는 것입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면 혹은 실신 직전의 상태라면 누워서 혈류 머리 쪽으로 가는 피를 확보하는 게 사실 필요하긴 한데요. 또 그보다 흔한 어지럼증인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어지럽다고 너무 빨리 누우면 눕는 순간 이석이 움직여지면서 오히려 어지럼증이 또 심해집니다. 또 눕는 순간 어지러우니까 놀래가지고 다시 일어나면 또 어지럽고 또 돌아눕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잠깐만 있으면 되는 상황인데 자꾸 움직이다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넘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이제 안전한 뭔가 자세를 확보를 하고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보통 이석증이라면 대부분 2분 이내에 어지럼증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지럼증이 사라지니까 조금 안전한 상태에서 이제 천천히 움직이거나 천천히 약을 찾아 먹거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위험한 어지럼증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방법으로는 이렇게 팔을 들어가지고 팔이 처지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고, 말을 해봐서 말 발음이 어둔하진 않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 표정을 지어가지고 얼굴 주름이 비대칭이 아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어지럼증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응급 대처할 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 5분 만에 어지럼증 원인을 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내 어지럼증을 진단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책을 쓸 때는 이제 환자분들이 그래도 갑자기 어지러울 때, 혹은 갑자기는 아니어도 만성적으로 어지러울 때는 병원 가서 의사 상담을 해도 속 시원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좀 차근차근 따라올 수 있는 방법, 5분만 잠깐만 체크해봐도 어느 정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서 제가 적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총 4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느낌의 어지럼증인지, 두 번째로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세 번째로 어떨 때 심해지는지, 네 번째로는 동반 증상이 어떤 건지를 통해서 어지럼증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자고 일어나서부터 생기고, 움직일 때마다 어지러운데 가만히 있으면 좀 좋아지고, 또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있다. 전형적인 이석증 증상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과거에 심한 어지럼증을 느낀 다음에 서서히 어지럼증이 생겼고, 좀 복잡한 환경,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가면 좀 심해지고, 만성 후유 어지럼증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어지러운데 팔다리 힘이 빠진다, 이러면 이제 뇌경색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측면을 보면 되는데, 한 가지씩 설명을 좀 드려보면, 갑자기 생긴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이석증이라든지 뇌혈관 질환,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을 이제 의심을 해야 되고, 만성적으로 오래전부터 어지럼증이 서서히 생겼다면 흔한 거는 이제 기립성 저혈압에 의한 어지럼증이라든지 퇴행성 뇌질환에 의해서 좀 비틀거리는 어지럼증, 혹은 심리적인 원인의 어지럼증, 만성 후유 어지럼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떨 때 심해지냐, 움직일 때 머리를 돌리거나 숙이고 누울 때 심해지면 이석증에 의한 어지럼증을 의심을 해야 되고,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땐 괜찮은데 일어서는 순간, 아니면 일어서서 몇 걸음 걷는데 어지러우면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동반 증상 같은 경우에는 뭐 팔다리 힘이 빠진다, 말이 어두워진다, 시야가 흐릿해지면서 물체가 2개로 보인다, 이러면 뇌질환에 의한 어지럼증을 의심을 해야 되고, 이석증이라나 전정신경염 이런 거는 이제 구역 구토감이 많이 있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거나 한쪽 청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어지럼증과 같이 생긴다, 이러면 메니에르병에 의한 어지럼증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어지럼증 환자들의 심각성은 어떤가요? 네, 어지럼증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 일단 통계 수치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023년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진료받은 환자 수를 분석을 해보니까 100만 명 이상이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는 한 74만 명 정도였으니까 10년 사이에 한 38% 이상 어지러움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뭔가 이제 현대에 오면서 생활 습관이라든지 수면 문제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어지럼증을 많이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지럼증이 그냥 뭐 가볍게 지나간 적이 있는 분들은 크게 위험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어지럽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자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도 어지럽고, 양치질 하는데도 어지럽고, 신발을 신으려고 무심코 고개를 숙였을 때도 어지럽고, 사람들이 많은 장소, 친구와 약속이 있어가지고 백화점이라든지 혹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는데 어지럽고, 일상의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지럼증을 느낀다면 그 고통은 생각보다 많이 심해서 어떤 분들은 아예 바깥 출입을 안 하신다거나 종일 누워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걸로 인해서 2차적인 다른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건강에 문제가 나타나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지럼증이 물론 위험한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의 신호이기도 해서 중요하지만, 또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일상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또 어지럼을 잘 확인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지럼은 생각보다 다양한 연령층에서 생깁니다. 어린 친구들은 초등학생도 저희 병원을 찾기도 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도 저희 분들을 찾기도 하죠. 근데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나이
나이 특성을 잘 보면 제일 흔한 나이대는 50대, 60대, 70대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이 나이대가 되면 조금씩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한참 많을 나이대여서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제일 흔한 어지럼증의 원인이 이석증인데 이석증은 나이가 들면서 이석이 조금씩 자연 탈락하기 때문에 좀 많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지럼이 늘어난다. 이건 사실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젊은 분들도 어지럼으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20, 30대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생각보다 본인 혹은 주위에서도 어지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수면이라든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기립성 저혈압, 특히 젊은 분들, 청소년들은 기립성 저혈압, 기립빈맥 증후군이 흔한데 이런 것들이 다 어지럼증의 원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심한 어지럼의 이석증은 잘 치료가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신경과 의사로서 다른 병원에서 잘 치료되지 않는 어지럼증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하는데 이런 분들은 보면 심한 어지럼증 뭔가 한 고비는 넘겼지만 잔잔한 어지럼증이 남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 미세한 어지럼증, 미세한 어지럼의 원인인 이석을 잘 못 잡아내는 경우도 있고 의사들은 아무래도 좀 위험한 병에 관심이 좀 더 많고 이 잔잔한 어지럼증에 대해서는 시간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그냥 좀 쉽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향이 저희 의사들한테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특히 큰 병원, 저도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잔어지럼증은 거의 신경도 안 쓰고 위험한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라고 하고 넘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사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도 한 가지 요인이 되고요. 이제 환자분들도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가까이 있는 좀 전문적이지 않은 병원에서 상담을 하고 또 지레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지내다 보면 나아질 거예요. 이런 말만 듣고 또 정확한 전문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아서 치료를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게 병원의 약으로, 특효약으로 탁 좋아질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본인의 노력이나 생활, 예를 들어서 잠을 잘 자기 위해 노력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또 잘 안 돼서 어지럼이 잘 낫지 않고 오래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지럼증도 유형이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어지럽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알고 보면 내가 말하는 어지럼증이랑 옆에서 친구가 말하는 어지럼증이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사들도 처음에 이제 의대에 입학하고 혹은 제가 신경과 의사가 돼서 교육을 받을 때도 환자가 어지럽다고 하면 그 어지럽다는 표현을 그대로 선배 의사한테 얘기하면 혼을 나곤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어지럼증이 어떤 느낌인지 물어보고 그걸 표현해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입니다. 조금 어렵게는 현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위가 돌아가든지 혹은 주위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빙빙 도는 실제로 돌지 않는데 빙빙 도는 느낌을 드는 게 첫 번째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고 두 번째로는 비틀비틀거리는 어지럼증이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어지럽지 않은데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걸어 다닐 때 이제 비틀비틀거리면서 어지러운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어찔어찔 하는 양상입니다. 이것은 혈압이 살짝 떨어지면서 머리 전체적으로 피가 못 가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의 어지럼증이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냥 멍한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른 말로 몽롱한 어지럼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심리적인 원인의 어지럼증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양상별로 느낌별로 원인도 좀 다른데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의 제일 흔한 원인은 이석증이고요. 그 다음에 전정신경염, 뇌경색, 메니에르병, 편두통성 어지럼증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비틀비틀거리는 어지럼증은 뇌 중에서도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소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뇌출혈, 뇌경색 아니면 소뇌 위축증 같은 병이 생기는 경우 혹은 말초신경병이 생겨서 다리에서 올라오는 감각이 떨어지면 바닥에 감각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척수 신경의 문제로도 비틀거리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어질어질한 거는 기립성 저혈압 혹은 심장병 등이 있어서 혈압이 떨어질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양상이고 몽롱한 어지럼증은 심리적인 문제 혹은 심한 어지럼증을 겪은 다음에 뇌가 좀 예민해지고 과민해져서 생기는 지속체위 지각 어지럼증인 경우에도 몽롱한 느낌의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석증은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이석증이다. 그러니까 귀에 생긴 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뇌경색은 따지자면 악성이죠. 위험한 어지러움일 거고, 이것은 어지러운 것 외에는 뭐 넘어지는 것 외에는 큰 위험한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발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제 생긴다는 뜻이고, 체위성은 머리를 돌릴 때, 움직일 때, 고개를 숙일 때 어지럼증이 생기고, 현우는 빙글빙글 도는 느낌의 어지럼증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 귀에는 방구리관이라고 하는 이제 물이 차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방구리관 속에는 물이 차 있어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냐 오른쪽으로 돌리냐를 이 물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 머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여기 옆에는 이석 주머니라고 하는 정상적으로 이제 중심추 역할을 해주는 무거운 이석, 칼슘 덩어리 이석이 있는 공간이 있어요. 마치 머리카락이 빠지듯이 이석은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녹아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운 나쁘게 방구리관 안으로 돌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물만 있어야 되는 공간에 돌이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고개를 조금만 숙였는데 뇌가 느끼기에는 이제 밑으로 한 10바퀴, 20바퀴, 30바퀴 돈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코끼리 코에서 제자리에서 20, 30바퀴 돌면 심하게 빙빙 돌면서 어지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지럼증을 느끼는 게 바로 이석증입니다. 그러면 이 이석증은 도대체 얼마나 흔하냐? 일단 여러 우리나라 연구, 외국의 연구 다 찾아봐도 이석증은 전체 어지럼증의 약 30에서 40%를 차지하는 흔한 어지럼증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저절로 낫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더 흔한 어지럼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 한 해 무려 48만 명의 사람들이 이석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정말 흔하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원장님께서도 이석증을 가지고 계셨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책이랑 영상에 제가 겪은 이석증에 대해서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하시고 또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석증을 이제 책에는 2번으로 썼던 것 같고, 실제로 그 이후에 한 번 더 겪어서 3번 정도 이석증을 겪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겪은 이석증은 이제 자다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고 좀 바빠한다는 핑계로 운동을 좀 잘 안 한 상태에서 또 그날 하필이면 모임이 있어서 술을 꽤 마셨습니다. 자다가 옆으로 왼쪽으로 고개 돌려서 이렇게 돌아 누웠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속도 좀 메스꺼웠고요. 다행히 구토까지 가진 않았는데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저는 순간 이게 드디어 나한테도 이석증이 맞구나 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래도 이석증이 뭔지 아니까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위험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일단 너무 졸려서 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잠에서 깨서 진짜 이석증이 맞는지 머리를 왼쪽으로 돌려보고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또 침대에서 머리를 떨어뜨려서 뒤로 누워보아서 이석증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왼쪽 후방골이관 이석증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왼쪽 후방골이관 이석증 치료를 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한 90% 이상의 어지러움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몇 가지를 느낀 점이 있는데 환자분들 진짜 이석증 정말 힘들겠구나.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병원 열심히 찾아오고 이석증 한번 걸리면 회사에 뭐 한 달, 2달씩 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에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적도 솔직히 있는데 제가 한번 겪어보니까 이석증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병원에서 바로바로 치료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힘든 분들, 특히 제 영상 구독자들 분들 중에서는 외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나 아니면 빨리 병원 못 가고 병원 안 가고 새벽에 이렇게 어지러울 때 제가 알려드리는 간단한 진단과 간단한 자가치료법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도 직접 체감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2번째 이석증 걸렸을 때는 혼자서 치료 시도를 했는데 잘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열에 한 너댓 명 분들 정도는 혼자서 치료 성공을 하시는데 그 정도만 해도 어딘가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석증 환자에게 좋은 운동법을 추천해 주세요. 이석증을 치료 자체가 운동치료죠. 이석을 되돌리는, 저는 이석 되돌리기 혹은 이석 바로잡기 운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저희가 전문 용어로는 이석 전복술 혹은 이석 치환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석의 위치 그리고 이제 타입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그 방향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모르는 경우 혹은 경미한 이석증만 있는 경우에는 두루두루 쓸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말로는 이석증 습관화 운동, 영어로는 브렌다로프 운동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고개를 45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에 뒤로 눕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30초 정도 계셨다가 일어나시는 거고, 또 반대로 45도를 돌린 다음에 또 옆으로 눕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30초 정도 있다가 일어나십니다. 이렇게 갔다 왔다 한번 하면, 이게 이제 한 번이라고 쳤을 때 한 3번에서 5번 정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석이 원위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잔 이석증 같은 경우에는 노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이석증으로 인해서 과민했던 우리 뇌가 좀 안정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물론 모든 타입의 이석증을 다 치료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습니다. 이석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석증의 원인을 정말 저희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이제 흔한 원인 중에서 머리 충격이 있습니다. 그 이석증 같은 경우는 이석기관의 털 위에 칼슘 덩어리 이석이 얹어져 있거든요. 이 이석이 먼저 떨어져 나와야지 이석증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져 나오게 만드는 충격, 대표적으로 교통사고가 있을 건데, 큰 교통사고 아니어도 작은 부딪힘, 지나가다가 이제 벽이나 찬장에 머리를 살짝 부딪히고 난 다음에도 이석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부딪힌 당일에 생기는 경우가 물론 제일 많긴 하지만, 떨어져 나온 이석이 며칠 있다가 방구리관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며칠 후에 이제 이석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제가 병원에서 흔하게 보는 것은 스트레스, 이제 피로, 수면 부족입니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늘리고 염증을 늘려서 혈류 장애를 일으키니까 이제 이석을 자꾸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또 중요한 원인들 중에 하나는 자꾸 오래 누워 있는 습관입니다. 떨어져 나온 이석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에서는 방구리관 속으로 잘 안 들어갑니다. 언제 주로 들어가냐? 누워 있을 때 방구리관의 입구가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석이 굴러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 자꾸 누워 계시는 분들이 이석증이 잘 걸리고, 최근에 여러 연구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비타민 D, 칼슘, 골다공증입니다. 이석 역시 칼슘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어서 칼슘 덩어리, 뼈가 푸석푸석해지는 사람도 이석증 잘 생기고요. 또 칼슘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 그리고 칼슘 자체가 부족한 경우에 이석증이 잘 생기고, 또 반대로 비타민 D 검사를 해서 부족한 사람들은 비타민 D 보충을 해주면 또 이석증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나온 연구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제일 많이 관여되는 것은, 또 지겹습니다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우리가 뇌경색, 심장병, 치매 뿐만 아니라 이런 이석증의 위험도 늘립니다. 결국은 혈류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연구에서 또 중요하게 나왔던 것이 이제 목의 문제입니다. 경추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경추 질환은 목에 퇴행성 변화, 그러니까 이제 관절염 같이, 무릎 관절염 같이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주위 혈관을 압박하거나 혈류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혈류 장애가 이제 머리 뒤쪽으로 가는 혈류 장애가 생기면 귀 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이석증이 잘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석증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이것도 한 연구에서 제가 보고 정리해서 설명드린 건데요. 우리가 이제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다 응급실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정증을 이제 진단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고, 또 반대로 병원 응급실에 일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어지럽다고 오는 모든 환자들을 다 MRI를 찍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체크를 해서, 요러면 그렇게 위험하진 않으니까 당장 MRI까지는 필요 없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뇌가 혹은 주변이 빙빙 도나요. 그리고 이러한 어지럼증이 움직일 때 갑자기 발생을 하는지, 이렇게 생긴 어지럼증이 3분 이내에 가라앉는지, 이 3가지 질문을 해봤을 때 3가지에 모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석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나 높냐 그러면, 해당 연구에서는 약 89% 정도의 진단 정확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해당이 되면 일단은 어느 정도 안심을 해도 되는데, 그래도 또 나머지 10%도 있긴 하니까 이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어지럼증 신호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석증이 발생했을 때 응급 대응법이 있나요? 네, 이석증 이제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이제 이석증이 어떤 느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석증은 자꾸 재발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석증이 생겼다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우리가 뭐 응급실에 가든 병원에 가든 그래도 그 사이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석증은 머리를 움직일 때 그 이석이 구르면서 같이 어지러운 병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어지럼증을 느꼈으면 그 자세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고개 숙인 상태에서는 계속 이석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고개를 세운 상태 그대로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어지러웠으면 머리 세운 그 자세 그대로 의자에 앉든지 소파에 기대든지 하는 식으로 살살 옮겨가야 될 거고요. 누워있다가 어지럼을 느꼈으면 굳이 빨리 일어나려고 하지 말고 고개 돌리거나 누운 자세 그대로 계시면 되고, 또 화장실에서 세수하다가 머리 감다가 이석증을 처음 느끼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 화장실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자세에서 빨리 고개를 들어서 일단은 어지럼증을 좀 가라앉히고, 가라앉으면 살살 움직여가지고 안전한 장소로 옮겨서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한 장소에서 머리를 세우고 있으면 몇 분 이내 어지럼증, 심한 어지럼증은 사라질 거고요. 또 잔잔한 어지럼증도 10분, 20분 이내에 거의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때 위험한 어지럼증인지도 체크를 해보고, 약을 미리 타둔 게 있으면 약을 먹으면 또 어지럼증이 가라앉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물 같은 걸 마시고 조금 진정을 하시고, 너무 힘들다면 역시 119 불러서 응급실로 가서 처치를 받아야 될 거고요. 아니면 근처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에 가까운 병원에 갈 수 있으면 살살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이동해서 병원에 가보셔도 되고, 병원에 갈 여건이 아니다, 근데 내가 이석증 자가진단 치료법을 알고 있다 라고 하면 약을 먹거나 해가지고 어지럼을 좀 가라앉힌 다음에 자가진단 치료를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어지럼증이 생기면 특히 이석증 어지럼증에서는 구토 증상이 많이 동반이 됩니다. 토할 것 같다고 화장실 급하게 뛰어가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변기에 토하다가 이석증 증상이 훨씬 심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좀 가라앉았는데 화장실 가다가 또 어지럽고 또 어지럽고 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이라든지 비닐봉지 같은 것을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구토를 하는 게 좋고, 되도록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입에 바짝 갖다 대서 구토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석증, 약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나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석증 약 먹었는데도 안 나아요. 아니면 나 이 이석증 치료하는 거 너무 힘든데, 검사하는 거 너무 힘든데 그냥 약만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보조적으로 약을 좀 주는 경우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석증은 약으로는 전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뼈가 부러진 걸 약으로 붙여주세요 하는 거랑 비슷하다. 아니면 이쪽에 있는 물건을 옆방으로 치워놨는데 그 방에서 다시 가져오는 걸 약으로 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석은 방골이관 안으로 잘못 들어간 이석을 잘 굴려가지고 원위치 시키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에서는 다 나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어지러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 병원에 사실 어지럼증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어지러워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는 다른 병원, 신경과나 이비인후과 다니다가 안 돼서 저한테까지 멀리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제일 흔한 원인은 남은 이석증입니다. 돌 부스러기가 크고 많을 때는 심하게 빙글빙글 돌고, 또 이거는 이제 옮기기가 쉬우니까 치료도 쉽거든요. 근데 잔잔한 이석은 우리 원하는 대로 이제 움직이기가 힘들다 보니까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좀 검사를 아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석증 잘 안 나아요, 아니면 이석증은 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석증은 분명히 검사해서 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저는 어지러워요, 이렇게 병원에 많이 오시는데, 그래도 꼼꼼하게 이제 열심히 확인을 해보면 미세한 이석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첫 번째로 제일 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진짜 이석증은 다 좋아졌는데 약간의 교란으로 전정기관의 환경이 안정화되는데 한 1,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석증 역시 다 좋아졌는데 좀 뇌가 이제 과민해지는 거죠. 한번 심하게 어지럼증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사소한 움직임의 흔들림도 우리 뇌는 이제 공포심이 생겨서 어지럽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인데, 이거는 심리적인 불안하고 좀 다릅니다. 뇌가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고, 또 흔하게 보는 것은 이 타입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 체위 지각 어지럼이 있으면서 이석증이 남아있는 경우, 이런 경우도 흔하게 봅니다. 뇌질환 의심되는 어지럼증 전조 신호가 있나요? 어지럼증의 원인이 이제 귀 쪽에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도 있지만, 그러한 신경이 결국 어디로 들어가냐? 뇌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뇌에서의 뭔가 통합 기능이 잘못되는 경우에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뇌는 이제 평형 감각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팔다리를 움직이는 거라든지 팔다리에서 오는 감각이라든지 얼굴을 움직이거나 눈동자를 움직이는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기능에도 같이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다리 힘이 빠지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얼굴 표정이 비대칭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청각신경까지 같이 망가뜨려서 청력이 떨어진다든지 혀가 한쪽으로 휜다든지 말 발음이 어둔해진다든지 이런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양상인 경우가 많고 또 어지러움 정도에 비해서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져서 어지러운 거는 생각보다 별로 심하지 않는데 걷기만 하면 막 휘청휘청 술을 막 여러 번 먹은 사람처럼 휘청휘청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지러움 정도에 비해서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뇌질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뇌질환에 의한 어지러움이라면 일단은 빨리 응급실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대처할 수 있는 것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 이석증이라면 혼자서 뭔가 해볼 수는 있겠지만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뇌종양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특히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도 마찬가지지만 뇌경색은 소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가면 막혀있던 혈관을 뚫을 수 있는 혈전 용해 치료, 약도 있고 주사도 있고 혹은 요새는 스텐트라는 그 직접 카테터라는 것을 넣어서 혈관을 이제 열어주는 시술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시술을 받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어지러움이다 내가 뭘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그거보다는 빨리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경색, 뇌출혈에 의한 갑자기 생긴 어지러움은 주로 현운이라고 해서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제일 흔하고요. 또 뇌질환에 의한 어지러움이 사실 제가 주로 강조한 뇌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퇴행성 뇌질환에 의한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의 기능이 떨어지는 손의 위축증이라든지 파킨슨 병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 중에서 큰 혈관은 괜찮은데 작은 혈관이 서서히 막히는 뇌 소혈관 질환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서서히 이제 나빠지는데 주로 비틀비틀거리는 어지럼증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앉아 있거나 뭐 누워 있을 때는 어지럼증 거의 못 느끼다가 서서 걷기만 하면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종류의 원인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지럼 치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만성적인 반복되는 어지럼증 치료의 핵심은 병원 약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치료입니다. 이석증이라면 이석 되돌리기 운동을 하는 거고 그 이석증뿐만 아니라 많은 어지럼증 원인에 대해서는 어지럼증 재활 운동, 흔히 전정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뭐 특별한 운동을 하라 이렇다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이제 누워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한 번에 뭐 1시간 걷는 것보다는 5분, 10분, 20분씩 하루에 2번, 3번, 4번 이렇게 걷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운동과 활동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뇌 건강 관리입니다. 어지러움은 결국 뇌에서 느끼는 거기 때문에 뇌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거, 규칙적으로 잠을 잘 자고 규칙적으로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통해서 뇌에 좋은 에너지를 주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약물 치료인데 약물 치료는 핵심이라기보다는 필요할 때 보조적으로 약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어지럼증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자, 어지럼증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특히 저는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고 나쁜 거는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담배가 있을 거고요. 담배는 뇌혈관 그리고 귀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류 장애를 일으켜서 좋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단 음식이 됩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높여가지고 혈류 장애를 많이 일으킵니다. 이석증을 많이 일으킬 뿐만 아니라 뇌경색이라든지 다른 위험한 어지럼증 역시 많이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짠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에는 몸에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귀 안쪽 내이가 붓게 되거든요. 내이 수종이 생기면서 메니에르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술 역시 어지러움에 좋지가 않습니다. 술은 신경 손상을 유발하기도 하고 술이 분해되면서 탈수를 일으켜서 기립성 저혈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이 높은 음식이 단순히 단 음식뿐만 아니라 단순당, 정제된 탄수화물 역시 매우 안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흰 쌀밥, 밀가루 음식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피하시는 게 좋고, 그렇다면 좋은 음식은 뭐냐? 우리가 누구나 아는 음식이에요. 흰 쌀밥보다는, 밀가루보다는 잡곡, 현미 같은 음식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그 다음에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해산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신경계 그리고 뇌혈관에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경과 혈관을 보호해서 어지럼증을 예방하고 어지럼증을 치료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진짜 안 먹는 음식 중에 하나는 이제 매우 단 탄산음료나 이제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디저트류를 저는 정말 안 먹습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는 제로 콜라는 가끔 먹기는 하는데 진짜 오리지널 콜라나 사이다 안 먹은 지는 거의 뭐 5년, 10년 다 돼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케이크류라든지 이런 단 음식들은 되도록 안 먹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밥을 먹을 때도 흰 쌀밥보다는 되도록 잡곡 현미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좀 챙겨 먹으려고 하는 것은 이제 견과류 같은 좋은 콜레스테롤 혹은 해산물에서 얻는 콜레스테롤 좋은 것을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을 없애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지럼증은 뇌에서 느끼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상태는 비슷한데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지럼이 실제로 좀 더 심하게 느껴지거나 좋게 느껴지는 경우 정말 많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에서 하루 사는 데 있어서 3분의 1의 시간을 투자하는 게 바로 잠인데요. 잠이 우리 뇌의 건강에, 신경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잠을 뭐 하루만 못 자도 우리가 심각하게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일단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재미난 게 너무 많아지고, 또 밤에 밝은 빛에 자꾸 노출되면서 잠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규칙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지럼을 치료하는데 혹은 예방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저는 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명상이나 호흡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민해져 있는 신경, 스트레스 같은 것들을 완화시켜 주는 게 중요하고,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 주위 사람들하고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 수가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라 말 그대로 수다를 떠는 거죠. 속상한 일 있으면 얘기하고, 안부를 묻고, 좋은 일 있으면 또 공유하고, 이러한 활동 하나하나가 뇌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중에서 좋은 신경 전달 물질들,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 도파민, 뭐 옥시토신, 엔돌핀 이런 것들을 많이 분비시키고,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활동 하나하나가 우리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게 결국은 어지럼 치료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면과 관련된 정말 많은 데이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내가 뭐 4시간만 자도 멀쩡하게 사는 법,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전체 인구의 뭐 0.2% 미만만 잠을 적게 자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일 좋은 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연구에서는 대략 7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보면, 병원을 찾는 분은 좀 양극단에 있습니다. 좋은 시간을 자는 사람들보다 많이 누워 있거나 너무 적게 자거나,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 어지러워서 오시는 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자기 전에 누워서 뭐 스마트폰 보다가 한두 시간 또 예상보다 늦게 자면서 생각보다 잠이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불규칙성입니다. 평일에는 뭐 5시간, 6시간 정도만 자다가 그 피곤함을 주말에 몰아서 자는 거죠. 주말에 뭐 몰아서 보충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주말에라도 보충을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게 불규칙한 잠이 길어지면 자꾸 반복이 될수록 주말에 자는 잠은 효율이 떨어지고, 평일에도 주말에 이렇게 뒤로 밀려있는 수면 사이클 때문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이 사이클 때문에 평일에 자는 잠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의 잠의 제일 큰 문제는 첫 번째로는 불규칙성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간도 줄어들어 있고요. 반대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의 잠의 문제는, 이게 멜라토닌이 이제 분비량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분비량은 충분한데 멜라토닌이 작용하는 수용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수면 사이클이 또 역시 잘 맞춰지지 않습니다. 옛날보다 좀 일찍 눕는 경향이 좀 더 강해지고, 대신에 또 중간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찍 깨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또 이제 피곤하니까 보상 심리로 더 일찍 눕게 되고, 혹은 낮에도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의 수면 패턴을 보면 좀 당겨져 있거나 실제로 오랫동안 잡니다. 근데 그 질이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문제, 오래 누워있는 제일 나쁜 잠을 잔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워있는 시간을 줄여서 잠의 효율을 올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시간 자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하면 실제로 누워있는 시간도 7시간, 뭐 조금 더 해봤자 7시간 반 정도만 누워있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10시에 누워서 아침 7시까지, 10시에서 7시 뭐 그렇게 긴 것 같진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계산해보면 9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시간, 10시간 누워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연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워있는 시간을 조금 조절해서 또 너무 일찍 눕지 말고 해가지고 좋은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지럼증은 정말 힘든 증상이고 또 병원에서 또 진단 치료받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 정확하게 원인을 찾기 힘들거나 또 특효약이 있는 게 아니어서 좀 관리가 좀 필요한 병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어지럼증의 본인의 어지럼증 원인을 잘 진단받아서 그 원인을 이해하고 또 잘 관리한다면 또 굳이 또 병원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을 먹으면서 치료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관리하고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핵심이 되는 건강한 식습관,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어지럼 예방의 특효약이니까 어지럼증을 고생하시는 분들이 오늘의 영상 혹은 제 책을 보고 또 충분히 관리해서 또 하루하루 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책을 쓴 계기가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게 뭐 대단한 목적이 있어서 올린 건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서 진료받는 분들이 또 집에서 좀 따라서 할 운동법 교육 영상이 필요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가 그 영상을 제작한 거기도 하고 또 가끔 지인들이 전화 와가지고 뭐 좀 어지러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렇게 따라 해보라고 하는 교육 영상이 필요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 놀라운 게 그 영상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제 찾아보셨고 또 그 영상을 보고 따라했더니 어지럼증이 좋아졌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의사들도 이제 그럴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하지 혼자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를 우리가 피드백 받을 일이 잘 없는데 특히 이제 이석증 치료 영상을 보고 좋아졌다고 일종의 간증처럼 제 영상에 댓글 달리는 분들이 정말 많고 또 다른 댓글들을 보면 내가 어지럼증이 있고 한데 제대로 진단을 못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냐, 병원에 갔더니 잘 해결이 안 된다, 병원 의사들이 다 괜찮다고 정신과 가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 어지럼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수칙들을 잘 지키면 분명히 어지럼증을 잘 치료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사소한 거 하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10분 산책부터라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